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입니다. 예전에 공자님과 자공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주제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죽은 자에게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논제를 가지고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자공이 공자님께 묻기를 죽은 자에게 인식이 있습니까? 즉 달리 말해서 귀신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은 자에게 인식이 있다고 말하고 싶으나 만약 죽은 사람에게 인식이 있다고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조상 숨기기에 나설 것이 두려워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노라. 또 나는 죽은 자에게 인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으나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은 부모의 장사조차 치르지 않을까 두려워 그것을 경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죽으면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증명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공자 특유의 우회적인 혹은 약간 도학적인 냄새를 풍기는 말씀으로 비켜나 나갔지만, 어쨌거나 간에 공자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귀신이 존재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지난 주식시장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3위권 안에 드는 대형 증권사 리포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연내에 1000포인트를 넘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 미국 나스닥 시장이 전저점을 붕괴한다면 이러한 인식은 부정적 전망으로 전환한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 참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주식시장을 예측한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주식 투자에 나설까 경계함이고, 내가 만약 주식에 관해서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 회사나 우리 리서치를 이용하지 않고 모두가 제각자 투자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말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이 근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의 논제를 떠나서 최소한 시장 관계자 내지는 어떤 무게 있는 리서치라면 현재의 시장에서 소신 있는 어떤 대응 방식, 혹은 예측이면 예측, 분석이면 분석, 펀더멘탈에 기초한 분석이면 펀더멘탈, 단순히 기술적으로 예측이면 예측, 이런 어떤 명쾌한 논리가 아닌 어설픈 백가정명식의 어떤 의견들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거나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침 참 어려운 시기에 녹화일이 금요일이어서 바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저도 마침 장기 해외 출장에 있어서 시장을 정확히 옆에서 바로 보고 있지는 못했지만 오늘 시장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참 어려운 국면에서 시장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 투자자들이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우리는 일관되게 이런 대응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해서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해서 이게 700포인트다. 700포인트고, 그 다음에 항상 요즘 들어 자주 그랬던 그림이죠. 이러한 어떤 조정을 보이는데, 이 조정이 우리가 여기서 140포인트, 여기서 140포인트면 하락 목표치가 대충 730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다. 근데 파동 논리로만 만약에 본다면 추세를 L트 파동 따위로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센스지만 시장을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파동 논리로만 본다면 만약에 파동의 이치를 따라서 A 파동보다 C 파동이 1.618배 길이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140포인트에 곱하기 1.618배는 대충 정답이 한 650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이론상은
650포인트 정도가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을 예측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무리라 하더라도 과거를 설명하는데 혹은 어떤 기준을 삼는데 가장 좋은 자료라는 관점에 동의를 한다면 이 1파동의 고점인 700선을 무너뜨려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엘리어트 파동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 700선은 지켜져야만 할 선이고 목표치가 만약에 1.618배의 목표를 하락을 보인다면 650포인트까지 와야 되니까 단순히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는 논리로만 바라본다면 이것은 상승에 대한 조정 논리로만 바라본다면 이 앞에 파동은 대세 전환, 즉 대세의 상승을 위한 전환이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떨어졌던 파동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고 파동론으로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파동 강좌를 할 때 설명을 누차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이것이 다시 정리하면 700포인트에서 러닝 커렉션 상승을 해서 이 러닝 커렉션 이후에는 이 상승폭이 보통 1대1로 나온다. 이 이야기는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이게 240포인트 상승 저점에서 여기가 240포인트 상승 희한하게 파동 논리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데 파동 논리로 이것이 대세 상승의 제1파동이냐 전환파동이냐 아니냐 이 논리를 만약에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우리 시장의 하락은 충분히 이렇게 940에서 800, 870, 650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단 이러한 어떤 전의 앞쪽 파동을 생각하지 않고 조정만 놓고 생각해서 이까지 온다면 이것은 앞으로 대세 전환을 위한 중기 반전이 아닌 아직까지도 긴 하락축에서의 기술적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흘러갈지도 몰라라는 얘기가 되고 이것이 만약에 지켜진다면 700선이 지켜진다면 우리가 엘리어트식 이야기로 치면 불변의 법칙을 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승의 한계의 이 파동은 이 조정 후에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 하나의 상승 파동으로 즉 대세가 전환되는 파동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방송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전략이라고 만약 표현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750포인트가 무너지면 이것은 일단 1차 예비 매수의 신호로 보자. 730포인트가 도달하면 이것은 매수 국면이다. 본격 매수 국면이다. 단 700포인트가 무너지면 현재 여기에서 산 이 부분들은 여기서 청산해버리자. 이 이야기를 드렸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고점에서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700이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그 의미는 이미 없습니다. 이유는 반드시 언젠가는 되돌림으로 이만큼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위 막말로 물려있는 분들은 이것이 여기에서 돌리든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이 고점은 되돌아가는 고점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정거장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지금은 사지 말고 이때가 되면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50 매도 신호, 본격 30 매수 신호 이런 경우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이 손실선을 여기로 딱 정해주는 의미 있는 매수 손실선을 정해두고 주식 투자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라인이 지지선이 존재하는 국면에서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떠한 시점에서 진입을 했을 때 그것이 최소의 손실로 도로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이 지점이라면 사실은 이 구간대 730에서 750에서 700대의 이 구간대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자주 만나기 힘든 아주 절묘한 진입 지점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주가의 방향을
개구리 뛰는 것처럼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명제에 동의를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떤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지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지점에 진입을 해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 수익을 내고 내 생각과 반대로 이렇게 가면 빨리 청산해버리고 이렇게 가면 수익을 내고 이렇게 가면 빨리 청산하고 이 안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논리에서 사실은 이 구간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떤 매수 구간대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그때 지금까지 계속 현재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사실은 뭐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공개적인 방송이라는 것을 고려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주가는 730까지는 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온 것이지요. 그런데 당일날 다행인지 불행인지 750포인트 위에 있던 주가가 순식간에 개발하면서 720포인트 수준에서 내려와서 700포인트까지 딱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이것은 사는 국면이냐 그렇지 않은 국면이냐 정답 그냥 매수하는 국면이죠. 왜? 이 조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국면이니까 참 오히려 쉬운 국면이죠. 이렇게 매수를 해서 다음날 이것이 붕괴된다면 바로 조금만 차비를 내고 그냥 버스에서 내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단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당신 참 황당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비록 750 이하 즉 730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700 이하에서 만약에 단기 매수한 부분은 청산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그 순간에 지금 살 수 있겠느냐. 주가가 720으로 바로 떨어져서 700포인트 그것도 잠시 건드리고 내려왔는데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내게 걸리는 지점에서는 내가 원칙을 세운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내가 원칙을 세운 데서 어긋나면 그것은 내가 비록 세웠던 가정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청산하는 것이 주식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일단 매수 국면에서는 분명하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 매수를 했다 가정을 하고 지금 이틀간의 주가가 소폭, 큰 폭 해서 약 하락폭의 거의 한 80%를 지금 만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조정의 마무리, 이런 상승 이후에 조정의 마무리 이후에 반등 국면인지 역시 하락 전체의 하락 국면에서 반등에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하락으로 가서 약 65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인지 그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다만 이 파동은 내가 반등을 해보고 가야 이것이 하락 파동이 완전했든지 안 했든지를 알 수 있고 항상 엘리어트 파동은 지난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현 시점이 완벽한 앞에 5개의 파동이었으니까 파동이 끝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다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냉정하게 여기 대한 이유까지를 설명하기는 너무 지나치게 긴 감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응은 700포인트에서 샀습니다. 혹은 뭐 이미 여기 들고 있던 물량이 지금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죠. 지금 이렇게 왔다가 740포인트 정도 수준에 왔다가 디디고 반등을 할 때 절대로 715포인트를 이번에는 무너뜨려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만약에 반등의 국면으로 진행된다면 즉 5번째 파동이 상승 반등 파동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월요일 날은 일단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일부 상승을 해야 되고 화요일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월요일 후장 화요일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이 조정 폭이 715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서는 상당히 곤란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막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것이 추세가 좋으려면 715포인트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여전히 청산은 700포인트 아래쪽에서는 단기 매수한 부분은 청산을 하고 중기 매수한 분들은 그냥 들고 가서 다음에 반등을 기다리면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느냐? 제가 예전에 각도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지금 현재의 그 시장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각도론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승 주추세가 1대1의 어떤 대형선을 넘어서는 강한 추세각을 형성할 경우, 상승의 주추세가 이렇게 1대1 대형선을 유지할 경우, 상승 주추세가 이렇게 완만하게 유지될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승 주추세가 가파르게 흥분되어 있을 때는 1파동의 조정은 추세 위에서 이루어지고 3파동의 상승 후에 4파동의 조정은 굉장히 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추세각은 절대로 바로 무너뜨리는 법이 없어서 45도를 확상회하는 날카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네 번째 투매가 발생을 하지만 이 네 번째 투매의 조정은 반드시 되돌림을 동반을 하되 이 되돌림의 고점은 이 주추세선을 넘는 경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이미 이번 상승은 이중 천정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일정 부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이 눌림목의 깊이가 깊었다는 이유로 이 고점이 95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약 한 몇십 포인트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이러한 형태의 천장을 형성하고 다음에 일단 중기 조정이 후반기에는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미 여기서는 해볼 수가 있다. 만약에 완만한 어떤 1대1의 대형선에 대한 조정을 했다면 주식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했을 것이고, 다음에 조정 이후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3중 천장의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것을 제가 파동론과 각도론에서 이런 했던 얘기니까 일단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현재의 국면에서 가장 합당한 얘기는 현재의 앞으로의 천장의 모습은 이러한 어떤 고점의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 고점이 이 고점보다 좀 높게 형성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추세의 관점에서는 바람이고, 이후에 이것이 플랫 조정 이후에 다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던 중기적인 어떤 지그재그 조정으로 이 전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시간상 현재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길어지는 어떤 시간을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현재 우리가 천정의 형태가 혹은 고점의 형태가 1파동의 고점 형태가 이제 이러한 형태로 나와서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나중에 어떤 추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건 역시 미래의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 만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갈 것인지 이렇게 갈 것인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것인지 아직 모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것은 제가 각도론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각도론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때 반드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 두 번째 상승의 각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든 이런 식으로 나오든 어쨌거나 간에 이것과 평행하는 각에 거의 2, 3파동은 나오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왔다면, 이렇게 예각으로 떨어졌다면 반등각은 반드시 최소한 이 각을 보다 더 좁혀지는 각으로 예각이 나와줘야 이것을 넘어가는 고점이 발생하는 것이지, 만약에 현재 이 반등각이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면 이것은 이 예각에 대한 두각의 의미에서는 이 고점을 넘어서 돌파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살펴봐야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이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일단 700포인트에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등의 눌림목은 과연 어디에 형성되는가? 이 눌림목의 각도는 어떠한가? 이것이 대반등에서 나아갈 때 이 각도는 어떠한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자체의 되돌림의 운명을 이렇게 바로 되돌려 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해답이 바로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각도, 반등할 때 이 각도가 바로 해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각도론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대한 대응은 이것으로 진단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왜 시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누구나가 생각하는 지지선 700, 또 1대1의 대형선으로 생각하는 730, 또 실제로 이 선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200일 이평선이 걸쳐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러한 어떤 중요한, 모두가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왜 쉽게 단순히 은행권 기관의 손절매 물량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당일날 바로 떨어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수급 구조상의 어떤 핵심 키가 아닐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같은 국면에서 만약에 되돌림이 나타난다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되돌림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서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고 지금 바로 여기서 상승으로 이어지든지 혹은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더 650까지 갔든지 간에 이것은 결국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 고점을 찾아가려는 행동은 분명히 시장에서 시장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이때 돌파를 하든 이 돌파의 주도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것이 이 국면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장의 중장기적인 어떤 시장의 성향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억측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으나 제가 굳이 억측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자체를 뭐 이렇게 이제 500에서 1000, 500에서 1000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박스를 형성해 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 주봉 차트를 접해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이것을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은 누군가의 어떤 메이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매집하고 있는 국면은 매집하고 있는 매집 국면의 차트임은 분명합니다. 최소한 뭐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또 뭐 그에 상응하는 뭐 최소한 20, 30%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 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공개된 매집입이 분명하고 차트 자체도 사실은 매집 국면의 차트임은 분명한데 이번에 외국인들은 참 주식 투자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죠.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다면서 일관되게 매도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쫙 내려왔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 평균 매도 단가는 이쯤에 있을 것이고 평균 매수 단가는 이쯤에 있을 것이니 이 사람들은 여기서 반드시 수익을 내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700 이상 그것도 800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평균 매수 단가는 이쪽에 올라가서 가격이 비싸지니까 여기 매수 단가 떨어져가지고 매도 단가는 이쪽에 하니까 오히려 손실나서 현재 뭐 10% 로스컷, 20% 로스컷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만약에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만약에 산다 혹은 기관 투자자이든 이제는 그동안 빠져나갔던 개인 투자자이든 이것을 새로 어떤 종목을 사고 주식을 사서 시장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일단 이 하락 이후에 이 고점을 찾아가는 되돌림은 반드시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만약에 지수 되돌림이 나온다면 고점에서 물량 틀기로 진행될 것이다.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종목 되돌림이 나온다면 추세 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이나 저가 대형주 이런 종목들이 이미 반토막 종목이 많습니다. 이 지점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은 상당히 기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 기관 투자 비중을 합했을 때 전체 기관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70%, 60%를 속출하는 종목이 우량주 속에 많고 외국인과 기관을 토탈 합해서 10%도 안 되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진행된 국면에서 만약에 반등의 국면이 기존 매집되어 있던 종목 만약에 외국인마다 다 틀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급상의 문제에서 매집 세력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수 종목, 중소형 종목, 작전 종목, 불량 종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작전 세력이 뭐 매집 세력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뭐 외국인 투자자 혹은 뭐 기관 투자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매집을 하고 있는 당사자도 이것이 매집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수급상의 이유 때문에 어떤 자금 운용상의 이유 때문에 어떤 기간만큼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매집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매집 현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이미 60%, 70%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을 만약에 끌어올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머지 종목은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소수의 슬림화된 일부 종목이 압축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즉 지수 끌어올리는 지수 되돌림성의 반전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향후 이 지점에서 이미 60%, 50%를 가지고 있는 이들 종목을 털어내기 위한 지수 되돌림이다. 그래서 이쯤에 와서 못 견딘 개인들이 이 종목에 따라 붙으면 그때 이 종목들을 털어내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수급 논리상.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의도된 것이 아니든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기서 다시 재매도를 내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그 물량을 떠안고 다시 비통에 빠지는 이러한 어떤 답습을, 구태를 답습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합해서 이미 50%, 60%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수급 논리상 개인이 조금만 더 사주면 저절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지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만 계속 가지 않고 우량 실적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수급 논리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 보유를 하지 않았던 외국인 기관 앞에서 5%, 10%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즉 이러한 저가 대형주라든지 기타 대형주들 이러한 종목들로 만약에 이 시장 메이저들의 매기가 유입이 되면서 예를 들면 증권주 혹은 어떤 저가 통신주 이런 것들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혹은 조선업종, 건설업종 이런 건 해당되겠죠. 이러한 종목들에 만약에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의 반전을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비중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한국 시장 전체의 상황을 이렇게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는 물량 틀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야말로 대세 상승의 어떤 전체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호전이 되고 향후 시장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 2000, 3000포인트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면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업종이, 어떠한 어떤 형태의 집단이 선두에 있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기타 종목들을 소외시키는 장으로 되돌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고점 매도 준비를 하고 물량을 떠안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고 LG전자, SDI 이러한 종목들이 만약에 슬림화돼서 쫙 반등을 하면서 그 외 종목들은 계속 더 나빠진다든지 오르지 못한다. 이점에서 또다시 삼성전자의 80만원, 70만원 얘기가 나올 때 이번에는 이 물량을 전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쯤 다 줘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러한 어떤 소외했던 대형 종목이 지수를 지지하면서 적당하게 서로 시소 형식으로 만약에 반전하는 형태를 보여준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고점에서 어떠한 지간 조정이 있더라도 돌파하는 국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옳든 그러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현재 종목을 선정해야 하고 보아야 하나. 지금 현장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700이 바닥이었다 생각하고 상승으로 나아가든 이점에서 어떻게 꺾여서 다시 650에서 갔든 간에 어쨌거나 가는 것이 맞다면 저는 계속 일관되게 지금 750선 아래, 즉 730포인트를 중심으로 매수해서 단기 매수하고 700포인트에서 만약에 손절매를 하되 이게 만약에 이까지 손절매 찬스를 안 주고 그대로 계속 들어올리면 끝까지 보유하자. 이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가정에서 안드립니다. 현재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하는 것이죠. 저하고 이 방송을 같이 오신 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새로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는 화요일쯤이나 혹은 늦어도 수요일이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해 나갈 때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주어지는 매수의 국면이죠. 즉 1차 매수의 국면은 우리가 730포인트 무너져서 700포인트까지 다가간 이게 1차 국면이었다면 2차의 국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되고
기다려서 이것이 언제가 되든 이러한 형태를 보인 다음에 되반등을 해서 이 앞에 있는 고점, 이것이 현재 오늘의 고점 740포인트이든 월요일날 750포인트를 만들든 770포인트를 만들든 이것이 이렇게 꺾이고 다시 돌파해 나갈 때 국면을 우리는 이제 2차 매수 국면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때 선두에 서는 종목은 뭐냐? 이거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블루칩 중에,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SK텔레콤, KT, 이러한 어떤 큰 이제 덩어리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그 고점을 돌파해 주도를 하느냐, 이렇게 되면 LG전자, SDI, 삼성전기,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이 하나의 묶음으로서 지수 되돌림을 해나가고 다른 종목이 소외되어 버리면 나중에 타겟은 우선은 이것을 타겟으로 삼더라도 나중에 결정적인 청산도 이 종목에서 일어나줘야 되고, 포스코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러한 종목이 나중에 결정적인 국면에서 돌파 국면에서 나선다면 이것은 그 외 소재, 그 다음에 화학, 이러한 업종, 건설, 이러한 업종들에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SK텔레콤, KTF와 같은 종목들이 가면 KT, KTF, 하나로통신, 이러한 종목들이 또 우리가 그 외 단말기주 이러한 종목들이 테마로 나가거나, 국민은행이라면 정권금융주, 은행주 이러한 종목들이 나가거나, 이러한 줄을 딱 놓고 보았을 때 이 종목이 교대로 치고 나가는 시장이 있느냐, 이 중에 하나가 단독으로 치고 나가면서 다른 종목을 소외시키느냐,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예상컨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중에 하나가 주도주가 생기면서 다른 기타 그동안 물량이 적었던 저가 대형주라든지 그 외 기타 종목이 같이 동시에 반응을 해서 상승을 해나가는 국면을 가장 아이디어한 국면으로 보고, 다 소외시켜버리고 이 중에 하나만 나간다면 지수만 끌어올리고 시장은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을 우리는 현재로서 예상할 수 있느냐, 이거를 예상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신문, 금요일 아침 신문입니다. 미국 주식회사 신뢰 붕괴, 월드컵 사태 일파만파. 여기 내용을 보면 미국 주식회사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 제2위 장거리 통신회사인 월드컴이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총체적 불신이 가중되고 달러의 해외 탈출, 정치 불안과 관련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미국 주식시장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고, 이것은 이미 지난 목요일날 우리 주식시장에서 수요일날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또 그 박스 기사로 미국 대형 통신회사 월드컴의 회계 부정 쇼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경로는 크게 주가와 환율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월드컴이 회계 부정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26일 한국 증시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고 지수는 54포인트가 떨어져 701.87을 기록했다. 모 투신운용의 모 시황 팀장은 미국 2위의 통신 서비스 업체가 회계 부정을 저질러야 할 정도로 미국 통신 시장의 경쟁은 치열하고 수익성도 낮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미국 2위 통신업체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 회계 부정의 이유가 바로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통신시장의 경쟁과 마진이 적다는 거죠. 마진이 적다. 이렇게 읽었고, 따라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통신 관련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대형 통신주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한국 통신시장의 우려, 그 다음에 텔레콤의 주도로 한 대형 텔레콤의 주도로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 다른 증권사의 금융시장 팀장은 미국 통신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한국의 IT 관련 장비나 부품이 상당히 수출이 줄어들고 관련 기업의 주가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환율 하락 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연말에 천원이 깨어지고 대미 수출 비중이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앞으로 굉장히 결론적으로 굉장히 나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또 누가 한 질문은 미국이 회계 부정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온다면 그것이 한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들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참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2위의 텔레콤 업체가 통신 경쟁에서 마진이 나빠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지, 이것이 당시 미국의 어떤 기술주들의 하나의 전형적인 테마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것이 한국텔레콤, 즉 통신시장의 실적 우려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텔레콤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어떤 수출이 나빠진다,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통신의 인프라는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수출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금 현재 인터넷 서비스 각종 모든 인프라는 이 친구들한테서 흘러나오죠. 오히려 수익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현재 한국의 통신사업은 수익을 주체를 못할 지경이라서 오히려 수익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이 친구들은 현재 수익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와 문화의 차이이지 미국 통신 서비스 업체가 나쁘다고 해서 한국 통신업체가 나쁘다는 것은 일종의 난센스에 속하는 거죠. 그럼 설령 이것이 100번 양보해서 옳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테러 사건, 우리가 주식 투자의 어떤 본질은 남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길, 남들이 모두가 가는 길, 모두가 그렇다고 동의하는 길과 반대로 간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합창 반대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합창하는 것과 반대로 간다. 지난번 9.11 테러 사태 때 가장 직격탄을 입었던 종목, 즉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합창했던 것은 뭐냐면, 항공산업은 큰일 났다. 앞으로 비행기 탑승객은 없을 것이고 비행기 탑승객은 실제로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여행업체라든지 그 위에 각종 여행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 업종들은 전부 이제 앞으로 몇 년간 만회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석 기사들이 대거 쏟아졌죠. 실제로 그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적극적인 항공주의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가장 급격한 반등을 이루어냈고, 양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반등에 초점에 섰던 것이 뭐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미국에서도 항공사, 혹은 한국에서도 여행사.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주식을 알려진 재료로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혹은 수급의 논리로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9.11 테러 사태 때 빈라덴이 비행기로 트레이딩 센터를 때려서 제일 직격적인 타격을 입었던 항공산업이 향후 주가 반등에 제1번으로 나섰던 경험은, 월드텔레콤, 이러한 종목이 현재 통신주에 직접적인 타격을 비출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 나중에 시장은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받았지만, 나중에 시장은 퀘션마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급이라면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물이 적어야 한다라는 것은 필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등을 할 때마다 당연히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것인데, 만약에 어떠한 외부적인 힘이 있어서 이렇게 오다가 확 급락해 버리면 여기에서 투매가 연출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반등에 나선다면 최소한 이까지는 매물 때 없이
돌파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아닌 수급과 무관한 외부 악재는 오히려 수급을 호전시키는 요인이다. 이래서 저는 여전히 통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아직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주 역시 뭐 여러 가지 각종 악재로 지금 떨어져서 있지만 이 종목들은 지난 940포인트 돌파를 할 때 삼성전자 40만원 가까이 갈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참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해서 산 삼성전자 매수 세력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아직까지 손바뀜이 덜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극단적인 반등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라 하더라도 제가 아마 올 연초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언급에 코멘트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도 후보군에 올려놓고 한번 볼 때가 슬슬 되어간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 때가 되어가지 않는가. 삼성전자가 간다면 뭐 대표적으로 LG전자와 같은 종목들이 따라갈 것이고, 통신주가 간다면 우리가 뭐 KTF, SK텔레콤, 하나로통신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각종 어떤 통신과 관련된 것들이 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이든 혹은 뭐 포스코 한전 같은 어떤 방어적인 종목이든 이러한 것들이 움직일 때 이 팀이 주도를 하면서 지수만 끌어올리고 다른 종목들을 소외시키면 이장은 어렵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지만 이장은 어렵다. 이렇게 서로 시소를 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주도는 비록 이것이 되든 시소를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그 외에 대형주들이 같이 반등에 동참하는 장이 나와줘야 향후 시장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것이 바로 수급과 우리가 기술 분석 혹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향후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과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소 좀 까다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한 시간을 전체를 할애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 본 것이 향후 시장 대응에 있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 20세기 서양 문명 혹은 우리 과학 문명을 이끌어낸 가장 결정적인 공헌자라고 말하면 아이작 뉴턴을 들 수 있습니다. 뉴턴은 운동 법칙과 만유 인력 등을 발견함으로 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과학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어준 사람이 되었는데, 이 뉴턴이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을 많이 세웠지만 이 뉴턴의 업적에 못지않게 뉴턴이라는 사람이 왜 존경받을 수 있는 위대한 과학자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뉴턴은 서구에서, 특히 영국에서 워낙 엄청난 칭송을 받았던 과학자이기 때문에 뉴턴에 대한 어떤 칭송이나 칭찬들은 항상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뉴턴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칭찬이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뉴턴은 예전에 자기가 업적을 이루게 된 것은 만약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즉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등에 올라탔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루어 놓은 것이 혹시나 더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거인의 등에 올라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앞설 수 있었다. 이 말은 자기에 앞서서 이미 과학사의 많은 기초를 닦은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 갈릴레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공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닌 자기 앞의 수많은 승급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그 겸손과 겸양이 더욱더 뉴턴의 업적을 빛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러한 사례는 현재 우리 월드컵 축구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한 번도 내세우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 응원단과 성원을 보내준 국민 혹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분야이든 그 부분 분야에서 특별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의 생각은 역시 다르고 그 사람들의 자질은 틀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항상 모든 면에서 국민적 자질이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최고이지만 단 하나 정치와 경제 분야의 낙후성과 후진성은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어떤 다른 사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IMF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지금 이제 경제가 회생된 것은 사실상 우리가 과거의 그 어려운 시기에 논밭전지 다 팔아서 빚잔치를 했던 혹은 수많은 국민의 혈세가 동원될 것임을 알면서도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희생의 바탕 위에서 경제가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는 점, 또 만약에 자동차가 내수 판매가 일어나서 그것이 수출 경쟁력의 뒷받침이 되고 따라서 자동차 수출이 많이 되고 많이 팔다면 그것은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 특별소비세 인하라든지 각종 운용리스의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이 자동차 판매의 세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 또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발표를 한동안 그 공은 사실 공적 자금으로 부실 자산을 드러내준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 또 삼성그룹이 지금 현재 과거의 다른 어떤 경쟁 그룹들보다 충분히 앞장서서 현재 삼성전자마저도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 역시 과거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던 어떤 아킬레스건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바로 현재 우리 기업들의 오늘을 있게 하고 우리 경제의 오늘을 있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기업들이나 기업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삼성그룹에서 20대 딸이 삼성그룹의 연구소에 책임자로 입사하였다. 한국 기업들의 구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했고 한국 기업들은, 한국 재벌들은 과거의 구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모욕을 들을 정도로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떤 그룹 지배 구조 부분에 있어서 불투명성, 또 현대자동차가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지만 그 안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2세와의 어떤 지분 승계 문제라든지 이러한 어떤 것들에 대한 시도들, 그 외에 은행권이 세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지만 그것이 스톡옵션 잔치라든지 주일 근무제에 은행권이 제일 먼저 앞장선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은 이 실적을 과연 그것이 국민의 희생, 국민의 노력 혹은 앞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어떤 몫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고 이루어낸 것이라는 겸손과 반성보다는 내공이고 바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고 내가 그 공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도 그만이라는 오만함과 방자함이 묻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참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앞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논쟁의 요점도 공자께서는 그러한 논쟁을 하신 제일 큰 이유가 인간이 태어나서 3년간 젖먹이 시절부터 걸음걸이를 걸을 때까지 3년간 부모가 항상 이끌고 먹이고 재우고 어렵게 키워서 최소한 3년은 그렇게 했을 테니 부모가 돌아가셔도 최소 3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러한 관점에서 나눈 대화인데 지금 현재 그룹들 혹은 재벌 그룹들의 어떤 행태들도 역시 우리가 3년의 어떤 IMF 시대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면 그 이후의 3년 정도는 최소한 같이 노력하고 자숙하고 힘든 기간을 다 보내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나눔과 어떤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적 자금 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약 70조 원에 가까운 공적 자금이 만약에 회수되지 못한다면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에서 최소한 0.1% 정도의 예금 이율을 덜어내어서 공적 자금을 적립해야만 하고 앞으로 근로자 그 외에 어떤 소액저축 이러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아왔던 어떤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어떤 면세 혜택 부분이 전면적으로 공적 자금의 어떤 회수에 돌려짐으로써 이러한 실제적인 세부담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는 평범한 국민들이 이러한 어떤 잘못들에 대한 책임을 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 기업은 오늘 일가와 경영자에 대한 용비의 첨가만 부르면서 이세 승계와 앞으로 이루어질 지분 문제, 그 외에 각종 수익에 관한 배분 문제에만 희희낙락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도덕성의 문제, 앞으로 우리들의 장래에 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초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식으로서 이제는 우리 기업 구조도 정말 월드컵 4강에 오른 한국의 어떤 선진적인 어떤 축구만큼이나 좀 더 바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업 문화가 정립되고 이러한 것으로서 많은 국민들과 근로자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나누어 줌으로써 오히려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건전하고 바른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